네, 안녕하십니까. IT 전방송 토크 IT 제마크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 토크 IT와 CI 시소 매거진 함께 저희가 기획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금융산업에 특화된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하고 또 사례, 적용 사례, 국내외 사례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구글 클라우드의 금융산업 전략 및 도입 사례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금융 인더스트리의 커스텀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 김원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원진입니다. 네. 금융산업 고객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그 김원진 매니저하고 토크한 거를 줌으로 인터뷰한 것을 제가 잘 편집해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송출하기 전에, 거기 좋은 내용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김원진 매니저 우리 토크한 거 기억나세요? 지금? 뭘 했는지? 잘 기억나고 있고요. 오늘 문의 주시는 내용 있으면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원진 매니저님 이따가 Q&A 시간 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김원진 매니저님과 토크 나누는 영상 한 35분 되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진 커스터머 엔지니어님. 예, 안녕하세요. 근데 커스터머 엔지니어님이랑 너무 긴데 제가 그냥 원진님이라고 할게요. 네, 괜찮겠어요? 네. 근데 커스터머 엔지니어가 뭐 하는 겁니까? 저희 고객을 지원해드리는 저 같은 역할을 가진 엔지니어들을 커스터머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AWS에서는 이제 저희 커스터머 엔지니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역할은 이제 커스터머 엔지니어입니다. 필드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관련된 거 우리 얘기할 거라면 이제 원진님은 아무래도 그 도메인, 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많이 아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쪽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을 이제 비해서 하시면서 파이낸스 인더스트리만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느끼는 거는 해보시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시작부터 A부터 Z로 가는 게 이제 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금융 IT의 시작과 끝은 이제 다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나는데 이제 그 규제가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그 엔드 유저의 자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안정성과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이제 저희 한국이 이제 그 남북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북한에서 이런 사이버 해킹,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방비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한 준비가 한국 금융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이 편리성이고 속도와 그리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한국 금융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그 기술들을 따라잡고 글로벌 탑 리드 컴퍼니들을 한국 금융도 같이 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금융 쪽에서 금융 고객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구글 클라우드가 한국의 어떤 금융 산업 쪽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예요?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손쉽게 확보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솔루션들보다도 빠른 응답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금융사들 IT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것이 이제 예전보다 이제 그 힘들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금융사에서도 오픈소스들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금융사에서 항상 보면은 그 오픈소스를 도입한 이후에 이제 메인터넌스하고 매니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으시고 그 오픈소스 SLA를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픈 소스를 엔터프라이즈 SLA급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네네. 이제 금융 고객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구글이 오픈 소스의 거의 뭐 본산 아닙니까? 본산. 그죠? 다양한 오픈 네. 소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프로덕트들에 대한 리소스나 또 제품에 대한 딜리버리 그리고 프로비저닝 하실 때 이제 편리한 도구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오픈 소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구글에서 논문을 발표해서 새로운 신기술들을 그 업계에 계속해서 이제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공유 자체를 저희 회사가 발전하는 기술 혁신의 밑거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차별점으로는 인프라의 확장성이 있을 겁니다. 뭐, 사실 구글의 이런 인프라 하는 회사를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흔히 생각하시는 처음에 이제 웹 기반의 서치, 검색 웹에 엔진. 네. 검색 엔진 하는 회사들로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런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수많은 인프라 같은 것들을 회사 초기부터 직접 구축하고 운영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하드 클러스터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장성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선도를 그 어느 기업들보다도 먼저 시작했다고 보셔도 다른 보셔도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구글은 이제 다른 회사처럼 뭔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구글 자체 아까 10억 명 이상의 액티브한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계속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뭔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고 확보된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그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의 또 다른 차별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고객분들이 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가 한국 규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인증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한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현재 131개 항목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131개 항목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09개 기본 보호 조치가 글로벌 표준 인증을 확보한 CSP에 대해서는 그걸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MTCS 티어 3가 지금 한국 데이터 센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그래서 109개 기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이 인증으로 대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사 분들이 사용하실 때에만 추가 보호 조치 32개에 대해서만 자체 평가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또 금융 솔루션에 대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 중에서 어떤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이 이제 금융 고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금융 고객분들의 관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빅쿼리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요즘 빅쿼리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빅쿼리가. 네. 네. 뭐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빅쿼리를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이후에 제 세션 이후에 저희 이제 정훈님께서 빅쿼리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는 심도 있는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 거고, 저는 지금 고객 입장에서 왜 빅쿼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네. 네. 일단 빅쿼리를 쓰기 위해서 다른 SQL 쿼리문을 배우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 이미 뭐 오라클 SQL이나 스탠다드 SQL 쓰셨으면은 그 SQL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뭐 페타바이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고, 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와 내구성이나 이런 높은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빅쿼리를 가지고 이런 배치성
분석뿐만 아니고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음. 초기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하드업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빅쿼리에서 그런 데이터 전처리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장표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시고, 또 OS를 설치하시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설치하신 다음에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그렇죠.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캐패시티 플랜을 또 하셔야 돼요. 또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은 또 용량을 확장을 해야 하려면 또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이제 그런 일련의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장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의 15% 정도의 리소스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ETL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갖고 오는 과정도 소스가 되게 사스도 있고, 온프레스도 있고, 다양하니까 갖고 오는 과정도 되게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빅쿼리가 좀 쉽게 해주나요? 그럼요? 네. 그 빅쿼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댑터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솔루션들을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ETL 워크플로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상응하는 이제 제품도 있고, 그리고 PD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저희 빅쿼리가 그 뭐 다양한 외부 서드 파티 솔루션들하고도 인테그레이션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서드 파티에서도 이런 빅쿼리 플러그인에 대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또 데이터를 컨슘 할 수 있는 이런 BI 솔루션으로 구글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데이터 스튜디오 360 외에 뭐 루커도 있지만은 뭐 다른 경쟁사 제품애들까지도 이 빅쿼리를 바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APIG라고 해서 이런 오픈 API 플랫폼을 만드실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오픈 뱅킹 플랫폼, 또 오픈 금융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좀 관심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기존 금융사에서도 이런 API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는 솔루션 영역입니다. 이제 기존 이제 고객사들에서는 이제 MCI나 MCA에서 이런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솔루션들을 기존부터 오래도록 사용을 하고 계셨었고요. 저희 API 같은 경우에는 이런 API 버저닝부터 저희 이제 구글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시나리오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API를 아주 이제 시큐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편리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서 잠깐 이제 설명드릴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API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 금융회사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깥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이 API 게이트웨이가 있는 거고, 이 API 게이트웨이는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또 수집할 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PI에 대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API를 가지고 오픈 뱅킹 플랫폼을 구성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제 글로벌에서도 이 오픈 뱅킹에 대한 니즈, 이 트렌드는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기존 이제 금융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핀테크나 이런 소셜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이 금융 시장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API에 대한 솔루션 확보가 그런 생태계 변화에서 얼마만큼 자기 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기사 보니까
그랩이라고 동남아의 우버 같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랩 자동차 뭐 공유하는 그런 회사하고 금융회사하고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네, 그랩이 대출을 팔더라고요. 대출 서비스를 그랩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 그럼 이런 게 돼야지만 그렇게 쉽게 합종 영역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음, 사실 그 융합이 되는 포인트들이 전부 다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사실 금융사하고 소셜 기업하고 뭐 핀테크 회사들이 직접 DB에 연결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직접 DB에 연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API 게이트웨이가 더욱더 중요해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활성화되면 금융이란 것이 이 디지털 경제 금융이 그냥 금융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접점에 있는 인더스트리에 금융이 다 그것이 다 거기다 연결될 것 같아요. 금융이 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에서 많이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과 이런 오픈 플랫폼 뱅킹, 오픈 플랫폼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시면서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바로 생활금융. 네. 아. 저희 이런 생활과 금융이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라이프들이, 어, 이제는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금융과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것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PIG를 가지고 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온프라미스에 인스톨을 하셔갖고 쓰실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이런 디펜던시 없이 그냥 온프라미스에 완전 설치형으로 또 구글이 완전 설치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몇 안 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또 이 API이기도 합니다. 아,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풀 매니지드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소개해 드릴 거는 그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비대면 비대면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저희 이제 챗봇을 만드실 수 있는 NLU 엔진인 이제 다일로플로우나 그리고 저희 이제 컨택 센터 AI라고 얘기하는 CCAI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팅 플랫폼인 행아웃 챗 그리고 네. 화상 미팅을 하실 수 있는 이제 행아웃 밋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이런 비대면 솔루션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저희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글 워크스페이스보다도 그 이전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이제 지수잇이 이제 올해 넥스트에 이제 발표되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특정된 프로덕트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저희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구글 캘린더나 행아웃 밋이나 행아웃 챗, 뭐 그리고 저희 이제 구글 닥스, 구글 시트 이런 것들 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제품이고 금융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디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망분리 이슈가 있어서 중요 업무에서 사용하는 웹 시스템이라 또 외부에서 메일을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는 웹 시스템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나뉘어져 있는 웹 시스템으로 이제 이메일도 받고 거기에서 이런 기술 자료 공유 같은 것들도 하시면서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금융에서는 사실 금융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웹 포탈이나 메일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가 네이버나 다음 구글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시는 것들은 이제 금융사 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화상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원격에서 일할 수 있는 네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금융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죠. 있는 포인트거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콜센터 직원분들도 이제 재택을 근무하시면서 콜센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앞으로 금융 고객분들에게도 많은 편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옵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지메일, 뭐 챗, 또 행아웃 믹, 그리고 도큐먼트, 태스크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원격에서 일하기 편리한 그 도구들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거는 컨택센터 AI입니다. 저희 컨택센터 AI는 기존의 이런 콜센터를 AI 기반으로 확장하는 토탈 AI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사람 상담사가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드려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 컨택센터 AI는 사람 상담사가 아니고 AI 상담사가 전화를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고객이 전화를 주셨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업무를 도와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아니 보이스로? AI가 네. 보이스로 한다는 겁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어시스턴트로 이런 그 구글 스피커나 그래서 오케이 구글 하면은 이런 구글 AI 어시스턴트가 나와서 필요한 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금융업에 맞는 이제 도메인으로 학습을 추가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비즈니스 로직을 거기에다가 입히시면은 금융업을 도와드리는 상담 AI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가 뭐 월드와이드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CCAI가 현재 미국에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언어 국가 지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알파나 이제 베타 버전으로 있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도입을 좀 검토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금융은 아니지만 LG에서 이제 미국 쪽 비즈니스에서는 이 컨택센터 AI를 활용하셔갖고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사로 고객의 요청 사항을 콜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에 진짜 세상이 참 이제 진짜 몇 년 있으면 AI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세상이 오겠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챗봇을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에서 가상 상담사가 업무를 도와드리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택센터 AI를 구성하는 거는 이런 챗봇이나 이런 NLU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만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 어시스트라고 해서 기존 상담사들의 업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성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날리지 쉐어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또 CCI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건 현재는 저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들어오는 콜 요청에 대해서 어떤 토픽의 얘기가 있었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계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게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고객 상담하는 곳에서 이제 항상 이 상담에 대한 것을 끝내고 체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완전 판매에 대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에게 상담사가 모든 약관에 대해서 읽어줬는지 그리고 계약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킹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때 CCAI 인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콜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 이런 챗봇으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 가상 상담사가 이 비즈니스 기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만약에 가상 상담사가 그 일을 모든 걸 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람 상담사로 전화를
에스컬레이션 아, 네. 그런 스위칭을 하실 수 있게 로직을 또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챗봇을 만드실 수 있는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런 그 언어에 대한 이해들을 해왔고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NLU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NLU 엔진이 지금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것만 이제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가상 상담사는 보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은행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태블 상담 같은 걸 할 수 있는 캐피탈 업무도 할 수 있는 가상 상담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멀티 채널을 통해서 챗봇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웹 기반의 챗봇을 만드신다던가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존에 있던 채널을 바로 인티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 카, TV 그리고 이제 구글 홈 같은 거에 연결해서 디지털 보이스로 바로 연결도 하실 수 있고 저희 내부에서는 그 테슬라에 이걸까지 연결을 해서 CCI를 구성하신 것도 아, 네. 네. 네, 그 외에 이제 이런 전화에 바로 그 채널을 연결해서 음성으로 가상 상담사와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 보시면 이제 풀필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객사에 있는 레가시 환경, 고객사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고객사 원장에 접근해서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고객한테 리스폰스 하는 뭐 예를 들면 네.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그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결과를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이제 이런 규제 부분 상황들에 있어서 좀 같이 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스피치 투 텍스트를 바로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었어요. 또 금융 고객분들이 스피치 투 텍스트에 대한 이제 구글 API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사용을 하고 싶으신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좀 제약들이 좀 있는 것들이고요. 아직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런칭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스피치 투 텍스트가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면은 더 많은 업무에 또 내부 시스템에서 하는 업무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구글의 시큐리티에 대한 경험이 제품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리캡차가 있고 또 웹 리스크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네, 리캡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타일을 골라주세요. 뭐 신호등을 네네.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크게 중요하고 관심을 받는 솔루션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픈 API 생태계에서는 그 API 사용에 대한 게 다 이제 비용으로 환산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죠. 보스로 스크래핑을 해가거나 무분별하게 그 API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그 API에 디도스 어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리퀘스트가 쌓이게 되고 결국엔 다 그 고객 서비스와 네, 직접 비용으로. 네, 네, 연결이 될 텐데요. 이 리캡차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그 봇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실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이런 그 공격 형태에 오는 다른 침해에 대해서 이제 막으실 수가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한국 고객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들 계세요. 많이 쓰고들 계신데 그 저희가 이제 리캡차 같은 경우에는 오픈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리캡차가 있고 엔터프라이즈급 SLA를 제공해드리는 리캡차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LA를 보장을 받으시려면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 그 캡처 같은 경우는 일반 캡처 뭐 숫자 뭐 네 자리 뭐 그 인식하고 그런 것은 보시 요새는 그거를 스마트해져가지고 그거를 하기도 하잖아요. 보시 거를요. 네. 네, 리캡처는 뭐 리캡처 못 듣나요? 지금 그러면요? 그것이?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버전 3까지 나와 있고, 이제 구글의 머신러닝 기법이 이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아, 그 안에 있는 스코어라고 해서 고객의 그 음, 패턴을 가지고 스레스홀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음, 타이트하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루즈하게 음, 조정하실 수도 있어서 그 비즈니스 네네. 환경에 맞춰갖고 좀 더 미션 크리티컬한 접근일 경우에는 그 스레스홀드를 높이고, 그리고 음, 이제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 되면 스레스홀드를 낮춰서 음, 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글 클라우드에서 멀티 클라우드와 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엔토스가 있습니다. 이 엔토스는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존이나 아니면은 다른 클라우드 존 아니면 다른 인프라에 있는 쿠버네티스 존에도 멀티로 프로비저닝을 이 컨테이너를 해당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엔토스를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뭐 저희 구글 클라우드 외에 애저나 AWS나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도 이제 다른 클라우드 음, 상황까지 멀티 클라우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하드웨어 제조사들 그 솔루션들과 컨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이런 엣지 컴퓨팅까지도 어, 어,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고객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사례로는 저희 이제 음, HCC 고객이 저희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셔갖고 그 성능을 많이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하고 LCR 그리고 이제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 NSAPR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하시는데 기존에 6시간 걸리던 쿼리 타임을 저희 빅쿼리로 음, 30분 만에 그 문제 쿼리를 해결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네. 큰 효과를 보셨었던 사례가 있고, 그 로이드 뱅킹에서는 이제 영국의 로이드 뱅킹에서는 96시간 동안 돌던 쿼리들을 빅쿼리에서는 단 30분만으로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해결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 사례로는 이제 저희 블룸버그나 마나, 다우존스, 퀀트 커넥트에서 대부분 저희 이제 빅쿼리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하는데 이제 효과들을 좀 많이 보신 사례가 있고요. 이제 글로벌 금융사 사례에서는 빅쿼리를 통해서 이런 그 응답성을, 이 업무 시간을 많이 단축하셨던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사례로는 롯데멤버스에서 그 저희 구글 아나리틱스 360, GA360과 이제 빅쿼리를 가지고 음, 그 멤버십에 대한 그 포인트 사용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의 이런 비헤이비어를 분석해서 활용하신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카드와 이제 신한카드에서 저희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가지고 이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 비대면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쓰고 있네요. 네? 네. 저희 국내에서도 몇 개 제품들을 좀 많이 이미 쓰고 계시고 저희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 고객분들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용을 더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음, 또 이제 KB 은행에서는 KB 알버트라고 해서 어, 이런 딥러닝 기법을 가지고 그 금융업에 대한 자연어 처리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음, GitHub를 통해서도 이제 오픈소스처럼 오픈을 하셨고, 그거를 KB 알버트를 만들 때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하고 저희 파트너사가 함께 도움을 드려서 같이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KB 국민은 굉장히 앞서 나가네요. 네. 그
뭐 한국 많은 금융 고객분들이 이 금융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AI 기술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 주시고 KB에선 좀 선도적으로 많이 이제 저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잘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들에 대한 준비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네. 네. 메이진, 뭐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은행이나 뭐 카드 증권사랑 이렇게 일해 보시면서 가장 좀 뭐랄까 그래도 좀 요런 점 좀 뭐랄까 요런 점은 좀 이렇게 아쉬운 점 뭔가 요런 점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거 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먼저 그 클라우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비용 효율화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이제 걱정이고,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 전환을 하시면서 단순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로 비용 효과를 많이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시게 되면 그 클라우드에 맞는 방법과 체계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최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클라우드 활용하시려는 이제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조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비용 효과뿐만 아니고, 사실 이 클라우드를 고객분들이 활용하시려는 거는 금융사가 이런 신기술들을 매번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타임 투 마켓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있으면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원진님. 네.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이번 잘 보셨죠? 네네네. 자, 이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김원진님 매니저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이제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로 음성으로 김원진 매니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진 매니저님? 네. 이민수님께서요. 네.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스마트 애널리틱스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오라클이 아닌데, 네. 다른 것들하고 좀 비교해 준다면, 스마트 애널리틱스 제품 중에서, 네. 다른 벤더 쪽하고 구글하고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유스케이스에 대한 답변은 그 뒤에 이어서 진행되는 저희 이제 정우님 세션에서 더 좋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스마트 아나리틱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빠른 데이터 처리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구글 AI 기반에서도 수집하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인사이트 정보, 그리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 프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런 GA360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그 유저 비헤이비어에 대한 데이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아키텍처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되나요? 정기영님께서요. 잠깐만요.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되나요? 정기영님께서 온프리미스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전한 후에 다시 온프리미스로 돌아가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요?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금융 고객사 분들께서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다. 출구 전략을 고려하실 때 첫 번째가 저희 클라우드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 규모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실 때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옮겨가는 대상에 대해서도 맞는 프로덕트와 솔루션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SI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까지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워크로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케이스마다 좀 확인을 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윤홍성님께서요, 컨택트 센터 AI의 경우 고객의 질문을 AI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네, 실제 사용하는 사례들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컨택센터 AI를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가상 상담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도 이런 그 업무에 대한 도메인을 어디까지 가상 상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상 상담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실제 상담사로 일반 사람 상담사로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조직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박윤철님께서요, 금융권 정보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화를 고려 중입니다. 금융권의 정보계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화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문의 주신 거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고객과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여러 고객들과 문의 주신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POC를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석재님께서 실제 국내 금융권 도입 사례 중 멀티 클라우드 구성에 GCP의 오케스트라 기능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여러모로 다른 고객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금년 2월에 한국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다 보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 고객사 분들이 본격적으로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좀 활용하시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검토가 올해 2월부터 여러 고객분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태성님께서요, 이제 금융권도 이제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전이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럴 때, 예상되는 여러 리스크가 있겠지만, 가장 큰, 메인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금융 고객사의 그 IT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사의 본업은 금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IT 인력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트렌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생길 때마다 그 기술들을 현재 인력분들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진행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 고객사분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하고 타임 투 마켓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제 다각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존 금융 IT 담당자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하고는 조금은 좀 컬처, 문화적으로 이 클라우드 생태계가 다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유원님께서요, 금융권 보안은 서버 간 E2E 보안뿐만 아니라 이기종 간 보안 솔루션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구글에서 컨피덴셜 VM 솔루션을 발표했는데요. 금융권에서 이러한 데이터 암호화를 외부 솔루션사가 아닌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컨피덴셜 VM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에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는 VM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조직에 대한 이제 보안 체계 같은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VM 컨셉인데요. 그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지금 현재 문의 주신 것만으로는 좀 저희가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하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좀 더 이제 컨피던셜 VM이 아니어도 더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영님께서 구글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을 받는지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아닌 가상화 전용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는지요? 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도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오브젝티브 스토리지처럼 쓰실 수 있는 프로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정환님께서요. 금융산업에 필요한 클라우드는 일반 기업의 클라우드와 어떤 점이 다른지요? 네. 그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와 금융사가 사용하시는 클라우드의 기술의 차이와 솔루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융사에서 준비하시려면은 이런 규제와 보안에 대한 규정들이 그 저희 이런 금융 당국에 대한 안내 절차에 따라서 준비가 되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와 그 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수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른 산업들도 다른 규제와 법이 있겠지만은 금융은 또 금융만의 이런 규제와 관련된 보안 그리고 가이드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윤태호님께서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챗봇이나 보이스봇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지 개발자가 구축할 데이터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한국어 지원하고 있고, 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지원해드리고 있는 언어에 대한 카운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국어와 뭐 그 외에 이제 주요 국가권에 대한 언어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국가 언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는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거가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저희는 우선 이 다이얼로플로우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기존의 이런 형태소 분석, 그 문법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언어,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인, 물론 저희 이제 이런 신경망 기반 분석을 하는 그런 딥러닝 베이스, 머신러닝 베이스의 이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승희 질문입니다. 이승희님. 외부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경우에 금융권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이슈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금융사 고객사 분과 직접 연결하실 수 있는 전용선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는 인터커넥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금융 주요 업무들을 활용하시려면은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데이터 센터와 그 전용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논리적인 그 보안에 대해서 다 준비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성호님께서요. AI 워크플로우를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각 단계마다 역할을 수행하는 팀들이 있을 텐데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연구자, 데이터 엔지니어, AP 인프라팀 이 중 하나의 담당자들 중에서 만약에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구글 사례가 있는지요?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보다는 이 이후에 정우님 세션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경수님께서요. KB 알버트를 활용해서 특정 업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고객사에서 쓰시는 실제 업로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거 같은 K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형태로 깃허브로 공개가 돼서 어느 분들이라도 그 깃허브에서 체크아웃을 받아갖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님은 요새 이제 금융권 아무래도 개인정보 이슈가 금융권에 굉장히 많은데, 개인정보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글에서. 네, 사실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글 클라우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클라우드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데이터 3법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자, 개인정보를 그다음에 처리하는 이광재님께서는 잠깐만요. 이광재님께서 금융에서 사용하려면 SLA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네,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들은 전부 다 엔터프라이즈 SL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LA에 맞는 수준에 맞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리뷰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첫 번째 세션은요, 박윤철님, 이승희님, 박윤철, 이승희니,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자동 손세정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마다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씩 저희가 오늘 뽑거든요. 박윤철, 이승희님. 자, 오늘 김원진 매니저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토크아이트에서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저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삼 다시 한번 저희에 대한 관심을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세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구글의 차이점이 뭐냐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은 두 번째 세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애널리스트 스페셜리스트는 김정은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토크한 내용 영상 일단 38분 영상 보시고요. 김정은 매니저 직접 여러분들께 지금 김원진 매니저처럼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영상 송출. 자, 먼저 김원진 매니저 오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세션 영상 38분 영상 보도록 하고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보니까 이게 김정은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네네. 어떤 쪽의 스페셜리스트입니까, 매니저님은? 저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요.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빅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다음 분산 처리, 혹은 이제 AI, ML과 관련해서 스마트 애널리틱스를 하는 그런 영역의 기술적 이슈들을 서포팅하고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일이 꽤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금융권 쪽에 우리가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 쪽에 있는 분들 다 만나시겠지만, 네, 네네. 이 금융 쪽도 이제 어떤 데이터 애널리스트하고 이런 것 쪽이 뭐 작년의 재행보다 좀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동향은? 지금? 네, 제가 느낀 건 이제 그 이전에는 금융 쪽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그런 보안이라든지 그런 민감성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온프레임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그 가변성, 일라스틱 서치, 일라스틱한 면들을 굉장히 포커싱을 이제 많이 그런 점들을 많이 포커싱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아마 네네. 올해부터는 점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은 워크로드를 이제 옮겨 오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나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로 더 가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온프레임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일단 워크로드라든지 컴퓨테이션에 대한 일라스티치가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죠.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 기존 온프레임은 새로운 기능이나 혹은 이기종 시스템에 대한 다른 펑셔널리티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추가적인 그런 모디피케이션 작업들이 훨씬 많이 드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이렇게 컨버저 할 수 있고 컴포지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좀 더 빠르게, 기민하게 고객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게 클라우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요새 이제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네, 지금 네,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실제로 그 오늘 그 매니저님께서 실제로 프로젝트 하신 국내 사례 같은 거를 먼저 좀 얘기해 주셔서 가야지 좀 시청자분께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한 게 근래 네. 이제 한 은행에서 은행에 있는 그 비정형 데이터, 그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라든지 혹은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해서 그 은행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그 은행의 어떤 이슈들과 관련되는 키워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정형 네. 분석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도입한 사례, 그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국내 사례입니까? 네, 국내 사례입니다. 네, 언제 한 거죠? 그 프로젝트가? 언제? 그 프로젝트가 한 2개월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단계를 따끈따끈한 거네요. 2단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한 얼마나 기간이 걸렸나요? 저희들이 진행을 한 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초기에 리파인 단계라든지 또 계약 단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구현한 것은 거의 한 3달이 안 걸렸습니다. 아, 네. 그럼 전체 한 구성도 한번 보면서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네네. 이게 이제 소개드릴 이 특정 은행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앞단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뉴스 서비스들을 어느 정도 수집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빅쿼리에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할 때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기민 정보, 민감 정보들에 대해서 혹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컨선을 하시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 개인 정보들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시고 나고 그 데이터, 전처리된 그 필터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은행에서 만들어둔 AI 엔진들을 활용해서 이 구글 쪽에 있는 컴퓨터 엔진인 이 데이터 플로우라는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프로세싱한 후에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저장된 것을 이제 루커라는 BI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빅쿼리 있지 않습니까? 네, 빅쿼리하고 이제 데이터 플로우. 요거 두 개 개념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빅쿼리부터 좀 이렇게 쉽게 이것이 도대체 요새 왜 이렇게 핫한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빅쿼리가. 네. 빅쿼리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빅쿼리는 굉장히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능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이걸 그대로 비유를 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빅쿼리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구글의 검색 엔진, 그걸 이제 드라멜 엔진이라고 하는데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엔진을 처리하는 엔진입니다. 그 엔진으로 나온 서비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쿼리라는 게 빅이라는 것이 정말 빅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인프라도 빅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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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플로우는 네네. 어떤 건가요? 데이터 플로우는. 네. 데이터 플로우도 이제 컴퓨테이션 엔진인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IT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분산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분산 처리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식이 맵리듀스라는 방식입니다. 역시 그렇죠. 맵리듀스라는 알고리즘도 네, 구글에서 만들어냈던 알고리즘이지만 벌써 20, 30년이 지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 알고리즘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컴퓨테이션이 돌아가는 프로세싱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맵리듀스 그 분산 병렬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 진화된 거네요. 이 데이터 플로우가.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맵리듀스는 일반적인 배치 프로세싱만 적용이 됐지만 네.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빔이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서 스트리밍? 유니파이드 모델, 네, 스트리밍과 배치를 동일한 로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또 하나. 요즘 보면 이제 이게 실시간에 이제 데이터 네. 분석하는 것이 요새 굉장히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실제로 그러면 크롤링 해가지고 한 실제 분석하는 건데, 분석하는 것들을 좀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네. 네, 분석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메인에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져오면 앞단에 전처리를 합니다.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처리한 로 데이터를 빅쿼리에 저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빅쿼리 내에서도 또 다른 전처리를 하는 컴퓨테이션을 ETL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금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그 머신러닝 엔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1단계였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엔진을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던 온프렘에 있는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로우가 중간에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뭐 핵심 키워드라든지 혹은 요약 정보를 추출하는 머신러닝 엔진에서 이제 기능적 쿼리를 해서 조합을 하고 새로운 프로세싱을 한 후에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리고 그걸 저장할 때 이렇게 키워드 테이블과 마스터 테이블로 나눠서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거 보면 기존의 이 은행이 이미 외부에 있는 뭐 언론 기사라든지 크롤링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예전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네, 맞습니다. 왜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 클라우드로 이거를 또 한 겁니까? 네, 기존의 시스템은 아무래도 온프렘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량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또 더 인텔리전트한 그러한 분석들, 인사이트들이 필요하게 되면 분석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프라적인 리소스를 굉장히 기민하게 확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뭔가의 기능들을 간편하게 컨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는 기존에 있던 온프렘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클라우드에서 적용을 하면서 더 나은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의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현업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 IT 인프라가 빨리빨리 그걸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네, 네. 기존의 온프리미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클라우드로 변신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제 스페셜리스트니까 스페셜리스트답게 김매진 그러면 들어가는 기본 이제 핵심 컴포넌트들을 좀 우리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네. 각각의 그 파셜한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쿼리입니다. 빅쿼리는 이제 구글에만 존재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클라우드 기반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장 큰 특징은 테라바이트에서 100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스케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이게 빅쿼리가 구글에만 있는 이유는 유니크한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서버리스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리얼타임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다른 특징은 빅쿼리 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 머신러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세컨드 쿼리를 위해서 BI 엔진이라는 굉장히 스마트한 캐싱 레이어와 그 다음에 빅쿼리를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분석할 사람은
빅쿼리 안에서만 일을 하면 다 끝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일들을. 네, 이제 원웨이 솔루션으로 만들려는 게 지금 아마 구글의 미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보통 빅쿼리를 소개할 때 재밌게 보는 수치들인데요. 이 보시면은 빅쿼리가 이제 350 페타바이트, 실제로 한 고객이 350 페타바이트를 빅쿼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네.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약 1조 개의 쿼리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약 10,000개 이상의 컨커런트 쿼리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쿼리가 어떠한 SLA, 빅쿼리가 얘기하고 있는 SLA가 99.99%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안정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서버리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복잡 다단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건데,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빅쿼리를 쓰시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에만 모든 그 워크로드를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빅쿼리의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계의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인 스팍에서 약 150개의 CPU 클러스터를 가지고 한 작업이 3시간짜리 작업이 빅쿼리에서 약 7초 만에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 7분만 해도 7분. 대단한데 7초네요. 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2016년에 이제 페타바이트 쿼리 이게 약 한 4분 정도 걸렸습니다. 4분 정도 걸렸는데 2018년에 얘가 2분으로 줄었고요. 2020년에 얘가 7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지금도 이 성능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략 20%에서 30% 이상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빅쿼리는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겁니다. 궁금한 게요. 그러면 네. 빅쿼리는 그 구글에서 이 대외 고객을 위해서만 빅쿼리에 있는 백엔드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빅쿼리에 있는 백엔드 인프라는 구글 내부에서 쓰는 겁니까? 서비스에도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구글 내부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자체가 검색 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원래 쓰고 있는 본 시스템에 대한 영향성을 어느 정도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되지만 같은 구조의 방식으로 같은 리소스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제 이런 빅쿼리에서 우리가 이제 금융 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을 만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빅쿼리를 하시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빅쿼리를 하시더라도 SQL은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근데 SQL을 모르시는 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할 때 활용하시라고 이게 구글 데이터 시트, 우리가 가장 패밀리하게 친숙하게 쓰고 있는 그 엑셀을 활용해서 빅쿼리의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데이터 시트와 빅쿼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 요번에 나온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Q&A라고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엑셀을 쓰는 것도 힘들어. 엑셀 쓰는 것도 나는 엑셀을 못 쓰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가지고 쿼리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제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걔를 빅쿼리에 자연어로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7일 동안 코비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나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맞는 쿼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기능이 이제 빅쿼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트에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시트에서 이제 빅쿼리를 연결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빅쿼리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도움말 같은 창이 있거든요. 그 검색창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14일 동안 캘리포니아에 코비드가 몇 명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3083159가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피콜이라든지 데이터 시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슬랙이라든지 혹은 채팅 네. 프로그램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데이터 Q&A 봇 같은 걸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AI 네. AI 챗봇이라든지 요새 뭐 또 AI 네네.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거가 다 연상이 되네요. 이런 걸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맵리듀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의 기술적 공개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구글은 이제 GFS라는 대용량 파일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냈었고요. 또 2004년에 맵리듀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 플럼이라는 기술에 대한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밀윌이라는 기술을 또 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플럼과 밀윌이라는 기술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데이터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맵리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리듀스라는 건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큰 작업을 작은 작업으로 이렇게 쪼개서 네. 작은 컴퓨테이션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분산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작업 단위를 맵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맵에 대한 작업이 끝난 후 결과를 모으는 작업을 리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컴퓨테이션을 하는 거, 이게 맵리듀스인데 보통 맵리듀스를 하게 되면 하나의 작업을 할 때 이런 맵리듀스 레이어를 한 단계씩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맵리듀스 잡을 체이닝을 하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체이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복잡해지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인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구글 내에서도 이게 100단계 이상이 되는 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플럼 자바라는 기술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터링도 하고 조인도 하고 또 필터링하고 뭐 컴페어합니다. 얘를 맵리듀스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각각의 색깔과 매핑이 되는데요. 이 필터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맵리듀스, 이 필터링은 맵리듀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작업, 그리고 각각의 잡들의 사이에 있는 이 셔플 작업도 6번,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도 6번씩 됩니다. 이러한 체이닝, 맵리듀스 체이닝을 플럼 자바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로 옵티마이즈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잡이 하나, 셔플도 하나. 근데 리드라이트는 하나가 안 되고 2개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외부 시스템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이런 로지컬한 그래프 옵티마이즈를 해주는 게 플럼 자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는 전체 인프라 대장이신 우르스 호젤이 이미 2003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에 2003년부터 우리는 맵리듀스 썼지만 2019년에는 이제 더 이상 구글 내부에는 맵리듀스 코드 프레임이 없습니다. 전부 플럼 자바로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고요.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또 특징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풀 매니지드이기 때문에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각각에 대한 그런 그래프 작업들에 대한 옵티마이즈 단계를 한 단계 더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풀 매니지드의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해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가지 분산 작업들을 할 때 그 분산 작업의 컴퓨테이션들이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병목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병목이 걸리는데 이 병목 걸리는 거를 다이나믹하게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워크 밸런싱을 해서 이렇게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거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그건데요. 이제 이 데이터 플로우는 배치 프로세싱과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동일한 로직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배치 예전엔 따로따로 했었죠. 예전에는요. 그것들을. 예, 예전에는 따로따로밖에 할 수가 없죠. 잡 자체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배치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얘를 스트리밍으로 바꾸려면 여기 한 줄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스트리밍에서 읽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 분산 처리 작업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걸 보셨을 때 행복해 하실 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이걸 누가 행복해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스트리밍 SQL이라는 건데요. 얘가 뭐냐면 빅쿼리에
SQL문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스트리밍 작업을 로직을 짜게 되면 그 SQL문을 기반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 플로우 작업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작업을 SQL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것도 구글에서만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민감 정보, 아까 전에 있었던 민감 정보를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글에는 이 클라우드 DLP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때 DLP 서비스를 해서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민감 정보다 아니다를 판단해 줍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는 안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 어딘가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폰이라고 네네. 했지만 네. 코멘트에도 폰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DLP 시스템이 검출을 해주고요. 그걸 검출을 하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후속 처리를 할 거냐. 여기 보시면 마스킹을 하든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워버리든 혹은 암호화시킨 방법으로 변환을 해서 복호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빅쿼리와 통합이 돼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에도 바로 적용을 가능하신 거고요. 본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또 다른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문제가 또 다른 새로운 문제인데요. 이 구글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하시면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 구글에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검색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하시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DLP 시스템과 또 연계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토 태깅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빅쿼리에는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SS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카탈로그의 팔리시 태그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빅쿼리에 있는 각각의 이 테이블, 특정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민감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 팔리시 태그를 연계해서 이 접근 권한을 따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테이블마다. 그런 기능들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시스템에서는 머신러닝을 서빙하는 부분만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단계 페이지에서는 그 머신러닝에 대한 워크로드도 클라우드로 올라올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서빙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온프레미스 쓰던 걸 쓴 거죠? 예전에 쓰던 네, 그 기존에 기능에서. 온프레미스 컴퓨테이션 그대로 쓰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융합하는 부분만 적용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구글 쪽에서 이제 그런 워크로드를 올리게 되면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먼저 BQML입니다. BQML은 빅쿼리 ML이라는 건데요. 빅쿼리 안에 머신러닝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AI ML을 우리가 하시게 되면 해야 되는 워크로드들입니다. 워크로드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로드들을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형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든 구글에 있는 풀 매니지드 서비스로 해서 풀 매니지드 플랫폼으로도 제안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단계마다 데이터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동들이 간단한 작업도 아니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이동이 없이 그냥 머신러닝을 할 수 없을까? 그냥 데이터 레이커 안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나온 게 인데이터베이스 ML인 BQML입니다. BQML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SQL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SQL을 쓰는데 이 SQL문 위에 이 세 줄만 쓰시면 됩니다. 이 세 줄만 쓰시면 이 머신러닝 엔진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역시 만들어진 엔진도 이런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그 데이터에 프리딕션을 하는 이 두 줄 정도만 써주시면 프리딕션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쿼리에서는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빅쿼리 내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그 데이터를 계속 트레이닝하거나 혹은 예측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빅쿼리에서 지원되는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모델들이 다 지원이 되고, 여기도 보이시지만 이제 DNN 기반의 복잡한 형태의 클래시파이어들도 지원이 됩니다. XGBoost와 같은 모델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AutoML 테이블과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AutoML 테이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인데요. AIML을 할 때 써야 되는 워크로드들인데 이 워크플로우를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API를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 결과를 뽑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냥 프리딕션만 바로 쓰시면 되죠. AutoML은 뭘 하는 거냐면 데이터만 준비하고 바로 프리딕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들은 이제 AutoML이 다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AutoML이 이제 제공되는 영역들입니다. 이제 비전, 비디오, 자연어 처리, 번역,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제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맥킨지에서 나는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썼을 때 어떤 도메인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가? 우리는 보통 머신러닝을 쓰게 되면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처리에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나오는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효과가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구조적 데이터. 구조적 데이터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머신러닝에 있는 AutoML 테이블입니다. AutoML 테이블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테이블이 뭐냐면 우리가 거래했던 정보인 거죠. 어떤 다양한 그 정보를 가진 거래에 대한 거래 정보입니다. 이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얼마에 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으면 이 테이블을 우리가 타겟 컬럼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테이블들이 자동으로 피처로 설정이 되고요. 트레이닝을 한 후에 우리가 이런 피처 테이블들을 그대로 넣게 되면 원하는 값을 추론해주는 방식이 AutoML 테이블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해 주는 거네요. 뭐 가격이라든지 네.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컬럼이든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예측하고 싶은 타겟을 잡으면 되는 거죠.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파이낸스 보니까 쪽에서도. 그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파이낸스 금융 쪽에 있는 현업들도 그냥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자동화된 엔진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느냐? 이제 이게 다양한 벤치마크들 보여드리는 건데 성능이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AutoML 테이블 말고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I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유니크한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일단 분산 러닝이 가능합니다. 분산 방식의 러닝,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맵리두스 같은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GPU나 혹은 TPU, 구글만 있는 TPU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머신러닝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네, 구글에서 그렇죠. 제공하는 AI 플랫폼을 쓰시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굳이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플랫폼에는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딥러닝을 하기 위한 컴퓨테이션이 있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노트북을 제공해주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엔진, 프리딕션을 하기 위한 엔진, 그리고 구글 내부에서 빌트인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걔들을 바로 이렇게 UX로 셀렉트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들과 가장 간편하게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고 또 그러한 그 각각의 머신러닝의 에셋들을 AI 허브를 통해서 공유하는 형태의 리파지터리, 아카이브 리파지터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이 모든 컴퓨테이션들을 하이브리드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것을 온프레스에서 쓸 수도 있고 온프레스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큐플로우라는 기술이고 그게 오픈소스에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이브리드 ML SDK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큐플로우에 있는 건데 이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져 있는 ML 워크로드를 이런 Qflow가 설치되어 있는 온프렘에 있는 워크로드에서도 다 하이브리드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온프렘에 있는 작업은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 작업이 있다면 클라우드의 작업은 여기 한 줄만, 아니, 단어죠. 이 한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동일하게 작업을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식성의 문제입니다. 이식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식성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을 하시게 되면 보통 랩탑에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트레이닝 릭을 만드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필요한 기술 스택들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기종이기 때문에 플랫폼 간의 디펜던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단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다 앱스트랙션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해결한 후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Qflow 기반으로 Qflow도 쿠버네티스의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방법으로 큐베플로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얘를 랩탑에서 돌리든 릭에서 돌리든 클라우드에서 돌리든 동일한 모델을 여러 곳에서 인터커넥션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SDK로 하잖아요. SDK로 하니까 이거는 답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탈 솔루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AI로 만들려고 하는 게 구글의 미션이고요. 그 기술을 위해서 쓰는 게 엔소스입니다. 엔소스를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듯이 온프렘에 있는 워크로드와 그다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를 이렇게 앱스트랙션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엔소스의 형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유니파이드 MLOps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소개를 드렸던 AI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워크로드들, ML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구글에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해서 파이프라인의 형태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BI 툴로 해서 보여드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루커라는 BI 툴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루커가 뭐냐면, 루커는 정말 다양한, 지금 연결을 지원하는 게 적어도 100여 개까지 되는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먼저 어떠한 형태의 SQL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묶어내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구글에 있는 또 다른 데이터 소스들과 이렇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루커라는 이런 모델링 레이어를 하나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조합하고 프로세싱하고 해서 웹의 형태인 인터페이스로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된 딜리버리 형태로 제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존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에 인베이디드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 이게 REST API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네. 루커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얘가 이제 일반적인 BI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BI 툴에 어떤 작업을 던지게 되면 그 BI 툴은 원천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가지고 원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BI 툴 내부에서 하는데 루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루커는 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오면 그 작업에 대한 쿼리를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잡들을 쪼개서 원천 데이터베이스로 쿼리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네. 그 각각의 작업을 원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져와서 그 결과를 루커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게 하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루커는 이게 데이터 레이어하고 어떤 프린트 레이어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속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더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을 디라이브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내부에 캐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쿼리가 들어오면 이그젝트 매칭 쿼리가 아니라 그 쿼리를 플래닝 했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캐시 히트를 할 수 있는 파셜 테이블이 있으면 걔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디라이브드 테이블을 내부적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내가 만약에 원해서 퍼시스턴트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여기서는 PDT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테이블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ETL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커에. 그러니까 BI 툴에서 ETL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AP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루커에서 하는 모든 작업들을 외부에 있는 REST API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시든 혹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기도 가능한 겁니다. 루커를 이제 보통 금융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BI 툴들을 이제 SaaS 형태로 쓰느냐 아니면은 VM에 관리해서 쓰느냐가 그 보안적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루커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SaaS 방식도 있고 보안이 민감하시면 자신만의 VM에다가 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온프레임에도 결국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ML들은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메시 뭐 실시간 분석, 배치 분석 그 다음에 AI ML,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면서 이제 금융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이제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매진 이런 이제 스마트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AI 쪽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클라우드로 이제 산업의 분야마다 클라우드를 받아들이시는 이 애티튜드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융 분야에서 이제 이 소개를 듣고 계실 건데 금융이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에 대해서에 대한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IT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말 유연하고 기민한 새로운 IT의 시스템을 활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그 관점을 조금 더 다르고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매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저도 아주 빅콜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하면서 저 사실 이렇게 김정민 회장한테 토크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까 첫 번째 세션에 김원진 매니저님 금융산업에 이제 특화된 커스터마이징하고 또 이런 스페셜리스트하고도 어떤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서로 다 네. 그런 쪽의 분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각각 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제가 토크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아까 3시부터 설문 좀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든 반영하겠고요. 또 설문하신 분 중에 50분 추첨해서 저희가 아까 후보드리겠고요. 또 구글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오늘 들으신 것들 직접 한번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POC라든지 데모 같은 거 요청하시려면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민수님께서요. 클라우드 퍼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에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보통 그 하이브리드 AI와 그 다음에 AI 플랫폼 파이프라인, 네, AI ML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둘 다에서 고려하셔야 되는 건 자사가 가지고 있는 AI 워크로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이브리드로 쓰신다는 건 온프레임과 클라우드를 같이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작업의 워크로드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쓸 거, 온프레임에서 쓸 거. 그러면 그 두 개의 작업들을 이제 뭐 심리스하게 워크로드를 돌리실 거냐, 아니면은 온프레임에서만 쓰고 이런 작업은 클라우드에서만 쓰고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으실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굳이 온프레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저희들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다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경수님께서요. 빅콜이 발표자인데 발표자뿐만 아니라 이런 빅콜에 대해서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듣고서 요거 한번 어디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체험 같은 거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보통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온에어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넥스트 리캡이라든지 혹은 구글의 그 온에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저희 마케팅 팀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소개했던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쪽
영업분이라든지 혹은 엔지니어분과 연결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시간에 조정을 해서 워크숍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온라인에 있는 교육권은 혹시 그 한글로도 돼 있나요? 혹시? 네, 국내에서 했던 거는 다 한글로 발표를 했고요. 근데 자료는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정기영님께서는 뭐 기술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김종민 회장님 그냥 편하게 개인적인 관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I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또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좀 하셨는데요. 네, 보통 이제 AI를 얘기하면 그런 일자리에 대한 고민, 그 이제 수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 네네. 수치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일의 특성이 바뀌지 AI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AI를 통해 AI 시스템을 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인력 쪽의 수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를 빠르게 어느 정도는 빠르게 학습하시면서 빠르게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특정 일자리에 뭔가 막 이런 재앙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네. 윤성호님은요, 클라우드 DLP를 쓰면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은 줄 것 같은데, 혹시 이 암호화된 정보는 내부 사용자는 볼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암호키는 어디에 저장되는지요? 네.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구글에 저장되는 모든, 그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이제 타사와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 암호화하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를 하면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걔를 맨데토리로 두지 않거든요. 근데 구글에는 그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면 기본적인 암호화가 돼서 내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암호화를 할 때 보통 비대칭 키를 사용할 거니까 그 키를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 키를 관리하는 방법을 3가지 옵션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일 쉬운 방법은 구글에서 생성하고 또 그게 구글에서 그냥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뭐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글 내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에 굉장히 그 기업적 이미지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어찌됐든 가장 쉬운 방법. 고객들이 서비스를 쓰실 때 전혀 컨선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키를 구글에서 생성하고 구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키를 구글에서는 생성을 해도 내가 그냥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있고요. 나는 다 모르겠고 내가 키도 생성해야 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또 그 옵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3가지를 드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님,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러면 따로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 없다는 말인지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제가 세션 초기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리소스, 그런 컴퓨테이션 리소스에 대한 일라스틱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리소스를 늘렸다가 또 줄이는 거, 더 큰 거는 줄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면 인스턴스라든지 혹은 리소스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하다는 과정들이 있고요. 걔를 샀다가 그러면 나중에 안 쓸 때는 걔를 중고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에 대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기민하게 뭔가를 제공해 드릴 때는 IT에 대한 이런 인프라적인 이슈들이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런 서비스들, 그렇게 기민하게 늘어나는 서비스들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서비스들을 다른 서비스들과 쉽게 융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네. 이효승님께서는 구글 빅쿼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선수 지식, 어떤 지식이 먼저 필요한지. 네. 네, 일반적으로 빅쿼리를 사용하실 때
따로 선수직이 필요하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시려면 SQL, NCSQL 기반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QL은 아셔야겠죠. 그리고 빅쿼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그 저장되는 구조, 이게 실제로 RDB랑 거의 매핑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RDB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아시고 NCSQL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적으로 내가 좀 더 빠르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세션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빅쿼리에는 클러스터링과 파티셔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공식 페이지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 정도만 하신다면 예, 충분히 빅쿼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 기존에 우리 그 기업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던 DBA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DBA 분들은 충분히 다 하시고요. 그냥 DB를 조금 쿼리 해보신 분들도 거의 다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환님, 빅쿼리의 리소스가 브링업 되는 소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네, 그 댓글에도 드렸는데 거의 수초 내로 예, 수행이 네. 이제 뭐 빅쿼리라는 예 말씀하세요. 다들 놀라는 것 같아요. 수초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 빅쿼리라는 것 자체가 구글의 검색 엔진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쿼리를 한번 던졌는데 걔가 몇십 초 후에 브링업이 돼서 실행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빅쿼리를 아까 교육 말고요. 직접 이 빅쿼리를 여기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해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뭐 프리 트라이 같은 걸 해보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요. 네, 구글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계정을 생성하시면 300불에 네. 대한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가 없으시면 그 빅쿼리에는 퍼블릭 데이터셋이라는 게 제공이 돼서 네, 여러분이 네. 마음대로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충분히 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면 뭐 기본 SQL 좀만 해보신 분은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볼 수 있겠네, 다들. 네, 네, 맞습니다. 윤태훈님께서요, 빅쿼리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후에 실제 데이터 값을 활용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도 수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에 제가 BQML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BQML에서 바로 됩니다. 그래서 빅쿼리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빅쿼리에서 쿼리만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이 모든 작업들,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 이밸루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이밸루에이션 결과를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세션 Q&A 여기까지 마치고 있고요. 이민수님하고 윤성원님, 윤성원님 요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개인용 손세영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수, 그 다음에 윤성원님. 자, 그 다음에 자, 김정은 BGM,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께 이제 오늘 듣고서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 동기부여한 것을 계속 자기 하는 업무에 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아마 여기 대부분의 청자분들이 이제 금융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텐데, 금융은 아직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대한 도입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계시고, 클라우드라는 또 컴퓨테이션의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쉽게 공부하셔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이런 거는 다른 타사의 클라우드보다 구글이 확실한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직접 비교를 다 해보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간단히 시험해 보시면서 이제 클라우드로의 새로운 세상에 예, 이렇게 같이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게스트분들이 저희 이제 도곡동에 있는 토크아이티에 오신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줌으로 인터뷰하고 그거를 제가 편집하고 그거를 오늘 또 얘기하고 또 줌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정말 뉴노멀이란 것이 이제는 진짜 현실이란 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금요일 오후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오늘 주말이니까요. 물론 조금 세상은 좀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자 건강 잘 하시고 주말에 또 공기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사람 없는 곳에 좀 나가셔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여튼 리프레시 하시. 네. 자, 오늘 수고하신 김정은 매니저님 오늘 고맙고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